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신대 선교대학원의 아랍 지역학을 전담하고 있는 소윤정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현 세계사 교과서에 이슬람이 왜 이렇게 미화되어져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좀 전에 이만성 목사님께서 이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이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여러분들이 아시기 원하시면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 대학원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개정 교과서에 이렇게 이슬람이 미화가 되어서 친이슬람적이면서도 또 이슬람 중심적인 사관을 가지고서 한국이 무슬림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무슬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 사양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여과 없이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는 이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저의 이 세션에는 365페이지에 있는 지금 나누어드린 페이지에 책자에 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PPT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겠는데, 지금 좀 전에 이만성 목사님 유럽의 이슬람화, 유라시아, 런던이스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서두에 우선 프랑스의 문제를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문화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친이슬람 개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영상이 좀 이렇게 보여지면 좀 이렇게 꽝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YTN 보도, SBS 보도 말할 수 없이 보도 내용이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찾아보시길 원하는데요. 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는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그 연쇄 테러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연쇄 테러 사건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1월 13일 발생한 연쇄 테러에 가담한 대부분의 테러범들이 외국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로코 출신의 유럽 국적을 소유한 무슬림 이주민들이었다. 근데 이주민들이었는데 이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테러를 하게 되었을까? 문제는, 프랑스는 산업혁명 시대 때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렇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주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생산력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똘레랑스 정신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야,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니까 너희 나라의 문화를 다 인정해주겠다 하면서 그들이 최대한 그들의 문화를 프랑스에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파리 테러를 주도한 배후 인물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또 프랑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결국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프랑스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발생한 연쇄 테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 연쇄 테러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바타클란 극장, 그 다음에 축구장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꽝꽝꽝꽝 일어났다는 게 이게 전 세계를 경악에 금치 못하게 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이 테러범들이 모로코 출신이고 또 이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에 밝혀진 것들 중에 보면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르 앱도 테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15년 1월 7일 날 나타났던 그 사건도 알제리의 출신의 사람으로서 사이드 쿠아치라는 사람이었고 셰리프 쿠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게 이주민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주민. 그러면 한국이 요즘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죠. 국가에서 난민 정책, 이주민 정책.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소 교수님 너무 이상해. 난민 선교도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을 갖고 있지? 카멜레온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생들을 접할 때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난민을 너무 무분별하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난민을 신청을 받는 게 문제예요. 신청을. 근데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 프랑스의 경우를 봤을 때 위험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주민 정책 자체가 형식은 유럽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실제적으로 한국을 지킬 수 없는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이주민 정책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주민 선교를 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이주민 선교를 하는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너무 불필요한 이 재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주민 선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나라는요. 제가 전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이주민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저희 영어 예배에 외국인이 왔어요. 시리아 난민들 대표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취직시켜주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 근데 혼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다 등록하겠다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직업을 창출해주는 데가 아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주민들 커뮤니티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SNS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야 어느 교회에 가면은 뭐 법률 자문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집트 출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꼭 설교 시간만 나가가지고 그 법률 자문 받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인들이 다 웰컴하고 다 그러는데 저 여자만 자꾸 자기 신앙을 체크하고 뭐 세례 받으려면 교육 받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저 여자가 너무 싫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저 여자가 제일 자기를 아주 크리티컬하게 살펴본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세례도 막 빨리 주려고 하고 검증도 안 된 사람 세례 줘가지고 나중에 목사 만들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정책이 정말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한번 다시 되돌이켜봐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프랑스 파리가 이렇게 이주민들에 의해서 특별히 프랑스 정부의 교육 정책 실패에 의해서 이주민의 자녀들이 테러를 한 거예요. 이주민의 자녀들이.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이주민의 자녀들이 프랑스 정부가 공교육을 시키는데 얘네들이 뭐라면 우리는 공교육 못 받겠어. 체육은 남자 여자 같이 뛰는 거 못하겠어. 수영 못하겠어. 음악은 야 이렇게 세속적인 음악 우리는 배울 수 없어. 이러면서 공교육을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개토화돼 가지고 자치적으로 하면서 음식도 할랄식으로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요. 아이의 부모들이 학교 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애들 할랄식 해야 되니까 이 급식 다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의 사회 체제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프랑스에서 2등 시민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나는 프랑스인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의 네이티브들은 보면 저 사람들은 이주민이야 알제리 사람이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주민으로서 정착을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지뢰와 같이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물론 그 사르코지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보수주의적으로 돌리면서 야 우리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주민 자녀들을 경찰이 너무 강경 진압을 하다가 여자의 아이 2명이 이 고압 전류에 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 자녀들이 불일 듯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한국산 체류탄 가져다가 쏘면서 물대포 쏘면서 여러분 이 쓰레기들 지겹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쓰레기들을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사르코지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되어져서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주민의 자녀들에게 이제 화약고가 터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이제 테러를 하게 되는 그리고 IS의 가장 많은 군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튀니지 사람들이에요. 공식 정보가. 근데 그 튀니지 사람들이요. 튀니지 국가에서 IS로 간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갔어요. 프랑스에 있었던 이주민 자녀들 중에 튀니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IS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자, 프랑스가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냐?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아예 적극적으로 이슬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좀 전에 이만석 목사님이 막 얘기하셔서 미화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미화를 했느냐? 이슬람 관점의 세계사 교육을 아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슬람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발제하면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사실 제 바로 뒤에 이제 그 발제를 하실 우리 김성옥 박사님은 박사 논문을 이거를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 분석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 논문 지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하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이 그냥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관이, 우리 박명수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그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는 정복사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식민사가 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당했다고 하죠. 이렇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세계사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쓴 게 세계사예요. 이슬람의 관점에서 이슬람의 내용을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양사와 인류 문명에 대한 것들도 이슬람의 관점에서 이슬람을 부각시키는 내용만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 교육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뭐 배우는지 모르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봤더니 이렇게 이런 세계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미 벌써 대학교생이 돼서 지금 작년이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떠냐면은 너무너무 황당한 게, 제가 가르치는 대학교에 신학대 학생에 어떤 학생이 왔습니다. 제가 이슬람 선교 2회 수업을 하는데 어느 해부터요, 이상하게 얘네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깨우뚱깨우뚱하고 발제를 시켰는데, 이수의 이슬람 책을 가지고서 막 온 거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이슬람의 발전사를 잘 수능 시험 볼 때, 세계사 볼 때 다 외웠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 CTS에서 인터뷰를 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인데 선택적 한 게 아니고 이 이슬람 교육을 내가 이걸 받았어야 되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 그 학생이 이슬람의 무슨 왕조 발전사를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더 고심하게 된, 제가 이 페이퍼를 쓰면서 고심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제 뒤에는 그 개정 후 2015년에 개정이 됐는데 현재 사용 중인 세계사 교과서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 김성옥 박사님을 통해서 잠깐 들으시고, 제가 그 뒤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옥 박사님이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옥입니다. 저는 어디 갔나? 예, 잠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하에 나온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2018년도부터 적용됐어요. 2015 개정이. 그리고 중학교 역사책은 2020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 여기 대표님, 박은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이만선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몇 분이 우리 이제 교과서에 이제 2020년도에 역사 교과서가 이제 나오잖아요. 2015 개정하에. 그래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리고 출판사도 찾아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도에 이제 중학교 교과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 분량은 계속 그렇게 지나치게 높은 46.1%거든요. 사실 이슬람교는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되는 종교인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제가 잠깐 이제 우리가 시간이 그렇지만 잠깐 보면은 이슬람 교과서의 그 이슬람 관련 내용이 홍보 책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홍보용 책자와 같고 또 교리서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런 부분을 잠깐이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과서를 이슬람 왜곡 미화적인 면에서 한번 보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 평등, 관용의 종교라고 이것은 홍보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홍보책자, 이슬람에서 홍보를 위해, 이슬람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금 무료로 출판해서 배분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슬람은 평화를 상징한다. 중학교 역사관 또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다 이슬람은 탁야 교리 때문에 거짓말이 허용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또 무효화 이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슬람 포교용 소책자에서는 이슬람은 비무슬림들에게 사랑, 관용, 공존, 평등을 가르쳤다. 타민족과 타 종교인들을 관용으로 대하는 관용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홍보를 위한 소책자에. 그런데 교과서에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신 앞에 평등하고, 오스만 제국은 밀레트 제도가 있는데 지지아를 내기만 하면 차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아 쓰는 관직에 임명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평등주의를 절대로 표방하지 않는 종교죠. 또 차별, 밀레트 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1등 시민, 2등 시민.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어두운 면은 가리고 밝은 면만 서술합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슬람 측에서, 그런데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어두운 면은 가리고 밝은 면만, 그것도 미화하고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잡과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왔나요? 잘 안 보여서. 예,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고 있냐면, 먼저는 포교용 소책자에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보호하기 위해서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또 히잡은 이러한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렇게 그대로 포교용 소책자에서 이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무슬림 학자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갖다가 교과서에 넣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집필진들은 아마 이따 교수님이 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다 그 파트에 집필진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런 이슬람 홍보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홍보 책자와 교리서와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의 5가지 기둥, 무슬림에게 있어서 핵심이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만화까지 그려가면서 반 페이지씩이나 할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종교 편향적일 수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카바 신정, 꾸란, 수니파, 시아파, 또 인사말 아살라 알라의 꿈, 인사하고 시작하라. 이것은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교과서에, 또 교과서에 할랄과 하람에 대해서도 학교 급식 메뉴를 보고 하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랄과 하람이 어떤 건지는 꾸란의 종교적 행위이고 종교적 사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마지막이고, 아이고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폄하적인 면도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원 소책자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언급합니다.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교과서에도 어떠한 설명 없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차이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해와 혼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길이 막히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 우리 교수님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이번에 이걸 발제하면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제 사안은, 좀 전에 우리 이만성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 세계사 교과서가 구종이 있다고 하는데, 구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집필진들을 다 뒤져봤는데 거의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이라는 전공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만성 목사님이 무슬림이 아니고 뭐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고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유력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재교육에 이슬람 단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계사 이슬람 단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서아시아와 인도 역사가 구종 교과서 중에 모든 구종 교과서가 목차가 같아요. 근데 3단원은 서아시아와 인도 역사를 다루는 건데, 서아시아와 인도 역사를 한 저자가 단독 집필을 했다는 거죠. 자, 그거에 앞서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 2007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당시, 지금은 은퇴하시고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성공회 대학교의 이슬람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이희수 교수, 문화인류학 교수이면서 터키 전공, 중동사 전공이신 분인데, 문화인류학을 가르치시면서 이분이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타이틀을 지금 여기다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저자 이희수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제가 썼죠.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좀 세다, 그런데 참사는 참사다, 저는 제가 느낄 때 참사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지금 박명수 교수님이 좀 전에 발제하셨는데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실은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지대하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에 류관순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나옵니다. 우리 때 배운 역사책 아니에요. 얘네들 배우는 거 류관순 안 나와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한국을 발전시키는 거에 있어서 기여한 것은 쏙 빼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희수 씨는 서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지 말아라예요. 서구적 관점에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 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기를 아시아의 눈으로 중동을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써야 된다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7년도부터.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괄목할 만한 것은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세계사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희수라는 이 교수님은 교과서 집필진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냐면, 이희수 교수가 교과서와 더불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필독 도서, 어린이 만화,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이슬람의 모든 것, 바로 보는 세계사,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바로 보는 세계사, 이런 책들이 시리즈가 10탄까지 나오고 13탄까지 나오는 시리즈물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필독 도서를 읽혔다는 거죠. 다 교과서보다 더 진하게 만화로 다 해서 아이들에게 이슬람을. 그런 일을 이분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슬림이냐? 무슬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분은 한국 이슬람 중앙성의 청년회 회장이셨어요. 그런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슬람학 교수 이랬으면 우리가 으아 이럴 텐데, 터키 문화 교수, 문화 인류학 교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양대학교의 관계자분도 제가 그걸 어필을 했더니, 이희수 교수는 이슬람 종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이슬람 문화를 전파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분도 기독교 장로님이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바로 알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은 문화가 곧 종교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전파를 하면 이슬람 종교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슬람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이슬람을 포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를 완전히 이슬람 교과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그 페이퍼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구적 관점임을 지적하면서 만들어낸 교과서가요, 지금 현재 우리 그 2022년 개정 교과과정 시안에 보면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교육 지표로 한다. 혹은 문화의 다양성은 보편 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했을 때, 저는 이 현재 세계사 교과서는 오히려 역차별적이면서 아이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지요. 또 대한민국 국민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이렇게 기술을 했다라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사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떻게 미화를 시켰냐? 인두세에 대해서요, 이슬람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성을 갖게 된 것은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적 관용의 결과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두세에 대해서 당시에 비잔틴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바치던 높은 비율의 세금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조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이슬람 국가에서나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이런 세계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기가 찬 것은 다문화 교육을 빙자한 친이슬람, 이슬람 편향 교육이라는 거예요.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과정, 그 교육과정 시안에 보면은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내 이슬람 인구는요, 분포도를 봤을 때 아까 김성옥 박사님도 1%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많이 잡아봐야 뭐 20만, 그런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아까 이만석 목사님 얘기처럼 그 사람들은 뻥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5만, 17만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5대 종교 안에 들어오겠다 그러고 뭘 바꾸겠다 그러고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하려면요, 우리나라가 평탄하게 가려면 유사문화권을 가르쳐야 돼요. 유사문화권의 그 문화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와 있는 사람 중국입니다. 중국 문화는 애들이 몰라요. 세계사 할 때 안 가르쳐요. 중국, 베트남, 뭐 태국, 필리핀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객관성을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 교육을 시킨다면은 세계사 교과서 안에서도 그게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아시아의 문화가연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다문화주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프랑스 사람들보다 민족성이 더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를 속인 게 뭐냐면, 다문화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사회학적으로 그건 동화주의였어요. 동화주의.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바라기는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프랑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랬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트남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 끓여주시잖아요. 그쵸? 베트남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역국이에요. 근데 한국 엄마들, 시어머니가 미역국 막 끓여주면 그 베트남 그 사람, 나는 죽을 뻔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 사랑한다고 미역국 한 냄비 끓여줘가지고 나 그 먹느라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화의 다양성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동화주의를 사실은 표방하고 있다고 봐야 돼, 내용적으로. 그런데 한국에 온 무슬림들이 와서 동화될까요? 저는 동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없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슬람 편향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요, 앞으로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더군다나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서 아직까지도 휴전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거는 한국의 미래가 지뢰를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교과서에 아무리 봐도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요. 왜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안 가르칩니까? 이슬람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속이는 것이고 기만인 것이고요, 한국의 다음 세대를 정말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세계사 지필준 중에 이은정이라는 교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터키어과를 졸업했어요. 외국어 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가 외국어 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셨거든요. 근데 이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서양사학과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천재 교육에 있는 세계사 교과서는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 3단원을 제외하고는 지필진이 다 복수입니다. 혼자서 지필하지 않았어요.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3단원만 단독 지필했습니다. 단독 지필. 그런데 여러분, 서아시아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중동 지역 전반적인 그것과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도 역사가 들어가죠. 여러분, 인도 역사가 얼마나 쓸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인도 역사를 간략하게 쓰면서 이슬람화된 부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관점에서 인도 역사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업적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도에 대한 논문은 1도 안 썼어요. 인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인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논문이 10편을 썼는데 다 이슬람 논문만 썼어요. 다종교, 다민족, 다문화적인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전략, 다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슬람 포교할 것인가, 이런 거 연구했어요. 이런 사람이 세계사 교과서 지필진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만약에 세계사 교과서 지필했다 그러면 아마 쌍수를 들고서 막 데모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무슬림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세계사 교과서 쓰는데 왜 우리는 말을 못하냐는 거죠. 왜 우리 어머님들이 가만히 계셔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역차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분연히 우리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 시각에서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개정교과서가 친이슬람적이고 이슬람 포교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3단원, 모든 세계사 교과서 3단원이 서아시아와 인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서아시아는 중동 지역을 다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중동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왜 모든 세계사 교과서 구종이 이스라엘에게는 1도 안 썼을까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중동에 이슬람 국가가 많다고 해서 이슬람의 발원지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여기는 중동 지역은 이슬람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사에서 중동의 이슬람의 근간을 얘기하고 교리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포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 교과서가 평등하게 객관성을 가지려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중동에서 가장 먼저 발원한 건 유대교입니다. 맞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이 다루어졌어야 돼요. 서아시아 이 파트에 있어서. 근데 어느 교과서도 유대교 다룬 거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다루어져 있냐? 기독교는 여기서 쏙 빼가지고선 4단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유럽에서 발원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크리스트교라는 이름으로 2장 다루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입니까? 이게 지금? 이슬람 포교 자료죠? 이걸 세계사 교과서라고 애들한테 가르칩니까? 저는 정말 이 지필진 자체가 학자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정말 중동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서고고학적으로 거기에 분명히 유대교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동사에서 그걸 어떻게 유대교를 빼고서 이슬람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식층들, 한국의 지식층들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동의 그 서아시아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교과서는 하루속히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2007년 세계사 교과서의 오류와 편견을 주장하며 세계사 교과서 개정을 추구하여온 이희수의 주장. 그의 세계사 필독조서들은요, 결과적으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이슬람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사 교과서는요, 이슬람 국가서의 세계사 교과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다문화 사회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실제적으로는 다양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이슬람 편향 세계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출판사가 공통적으로 3단원에서 서아시아와 인도 역사를 기술하면서 의도적으로 서아시아에서 위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제하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의 내용을 누락되어 있고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역사 내용은 철저히 이슬람의 관점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다양성과 다문화 교육의 성취를 위하여서는요, 이슬람 편향적 세계사 교과서가 전면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엄선된 지필진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세계사 교과서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